아, 새로 오셨다는 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저보다 그리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외모에 매력적인 미소로 제게 인사를 해주시는 사모님께 전 꾸벅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기 청담동 고급 빌라 소재의 사모님 댁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채 3개월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그간 제가 사모님을 뵐 수 없었던 건 지난 6개월간 유학 간 자녀분의 방학을 맞아 미국에 거주하다 돌아오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이 긴 여행을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날이셨고요. 그러니 전 사모님의 얼굴을 처음 본 날이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부터 찬바람을 뚫고 정신없이 집을 나섰었죠. 사모님께서 새벽 5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시기에 늦어도 저뿐 아니라 함께 일하시는 2명의 아주머니 역시 늦어도 5시까지는 사모님 댁에 미리 도착해 있자 서로 언약을 해둔 터였거든요. 사모님이 도착하는 대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대접해 드릴 겸 또 사모님께서 미국에서 주문하셨던 여러 가구의 배치 상태 등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위해서였죠. 전 사실 아침부터 엄청나게 떨렸습니다. 워낙 털털하신 성품의 회장님께는 그래도 나름대로 인정을 받은 터였지만 사실 집안의 진짜 회장님은 사모님 아니겠어요? 행여나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얼마나 손발이 떨리던지요. 사실 저도 가정도우미 일을 시작한 게 지금의 사모님 댁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 처음 들어왔을 땐 얼마나 서툴렀겠어요. 나름 손도 빠르고 음식부터 청소까지 꽤나 유능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남의 집을 한다는 건 정말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다행히 원래부터 계시던 아주머니들의 도움으로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저 스스로 익숙해졌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게 사모님의 눈엔 어떨지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출근해서부터 사모님이 도착할 때까지 정말 세심하게 집안을 살폈습니다. 혹시나 떨어진 게 있는지, 먼지 하나라도 묻어있는 건 없을지 살피고 또 살폈죠. 그러는 와중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기사님의 차가 빌라로 들어오는 게 인터폰으로 보였습니다. 저뿐 아니라 아주머니들 모두가 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죠. 잠시 뒤 긴 비행으로 약간은 피곤한 기색이 보이는 사모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사진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외모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들 안녕하셨어요? 내가 남편한테 아주머니들 굳이 저 때문에 아침부터 일찍 서두르게 하지 마시라 전했는데도 이렇게들 오셨네요. 아닙니다, 사모님. 우선 아침 식사는 준비해 두었어요. 계속 미국 음식만 드셨을 텐데 사모님께서 좋아하시는 황태해장국 만들어 놨습니다. 뭘 그렇게 신경을 쓰셨어요? 고마워요. 그럼 옷만 갈아입고 나올게요. 하면서 사모님은 방으로 들어가셨죠. 그 사이에도 전 정말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고 돌부처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만큼 떨리는 시간이었죠. 잠시 뒤 아주머니들을 도와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 가벼운 복장으로 갈아입으신 사모님께서 테이블에 앉으셨죠. 혹시 마음에 들진 모르겠지만 약수 하나마 미국에서 몇 가지 물건들을 사왔어요. 나중에 퇴근하실 때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 사이 전 보글보글 끓던 뚝배기를 받쳐 조심스레 테이블 위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야 전 처음으로 사모님과 눈을 마주쳤죠. 아, 새로 오셨다는 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도 아주머니 한 분이 새로 오셨다고 듣기는 했는데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코치에서 가방 하나를 샀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저까지 굳이 생각해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하며 해장국에 넣을 간단한 양념장 및
후추 등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도 사모님의 시선이 계속해서 제게 머물러 있더라고요. 전 왠지 모르게 너무 떨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쳐다보시나 싶었죠. 그런데 아주머니, 잠시만요. 네? 전 침을 꿀꺽 삼키고는 사모님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 걱정부터 앞섰죠. 그런데 사모님께서 다음 말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제 얼굴을 이리저리 쳐다보시더라고요. 희한한 일이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지? 신기한 일이네. 사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예전부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수 김범수 씨랑 닮았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별명도 머리만 긴 김범수였고요. 하지만 전 그런 말을 들어도 기분이 좋았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정말 김범수 씨랑 굉장히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빠를 닮았다는 얘기로 들려 오히려 기분도 좋았고요. 그래서 부끄럽게 웃으며 사모님께 말했습니다. 예, 저도 젊었을 때부터 하도 많이 들은 얘기라. 진짜 닮았네. 어쩜 이럴 수 있지? 잠깐 있어봐요. 하면서 유난스럽게 절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보통은 연예인 누구 닮으셨구나 하며 넘어가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시나 싶었어요. 그러던 중 말을 이으시더라고요. 정말 닮으셨네. 아니, 내 친구 중에 김 원장이라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부터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말 친한 친구인데, 아니, 아주머니가 제 친구랑 너무 닮으셨네요. 제가 말인가요? 아니, 이건 뭐랄까, 생긴 게 정말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풍기는 느낌과 이미지 전체가 너무 닮으셨어요. 그러다 순간 뭐가 떠오르셨는지 어머 하시며 사모님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서둘러 자신의 핸드폰을 열더라고요. 기억이 났어. 어머, 설마 이게 말이나 돼? 핸드폰을 만지시며 계속 혼잣말을 하시던 사모님이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연결하시더라고요. 몇 번의 신호가 울리더니 잠시 뒤 상대의 목소리가 핸드폰에서 들려오더라고요. 드디어 한국에 오셨다고 보고라도 하시려고 이렇게 일찍 전화하신 거야? 그리고 웬 영상통화? 그렇게 내가 보고 싶었어? 지금 급하니까 이분이랑 통화 한번 해봐 빨리. 하고는 사모님이 핸드폰을 제게 넘기시더라고요. 전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 당황한 자세로 핸드폰을 넘겨받았죠. 그리고 영상통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성분께서 뭔가 싶은 눈빛으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그 순간 제 얼굴을 본 여성분의 얼굴이 점차 경악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전 뭔가 싶어 여성분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사모님의 말과는 달리 정말 저보다 훨씬 예쁜 얼굴의 여성분이셨죠. 그런데 그 여성분께서 잠시 뒤 주르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전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멍하니 액정만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여성분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을 하셨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도 될까요? 제 이름 말인가요? 제 이름은 차은빛입니다. 은빛. 그 말을 듣자마자 상대방은 정말 꺼이꺼이 소리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죠. 그 여성분의 울음소리를 듣는데 순간 머리를 스치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울음소리를 들었던 그날 그때로 말이죠.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자, 금빛이랑 은빛이
빨리 나와서 엄마한테 인사드리자. 작은 거실 한쪽으로 놓인 제사상 앞에 아빠가 오랜만에 꺼내 입으신 정장을 매만지고 계셨습니다. 당시 10살이던 저와 12살의 언니는 전날 아빠가 중고장터에서 사주신 원피스를 입고 서둘러 거실로 뛰어나왔어요. 그날은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난 날이었거든요. 아직도 거실 벽엔 엄마 아빠와 저희 자매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버젓이 걸려 있음에도 엄마가 부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던 때였죠. 우리 엄마는 참 예뻤습니다. 말기 암으로 점차 기력이 소진해 가던 와중에도 아빠는 엄마를 보며 항상 그랬죠. 어쩜 이렇게 예쁠까? 이렇게 예쁜데 왜 하필 이렇게 못난 나랑 결혼을 했대? 그거야, 당신이 매일같이 학교 앞에 찾아와 구애를 해댔으니 다른 남자를 만날 기회라도 있었겠어? 하긴 그렇긴 하네. 고등학교 시절 엄마가 다니던 여고 앞에서 매일같이 엄마를 기다린 끝에 아빠는 결국 엄마라는 미인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물론 그런 노력뿐 아니라 나름 지역에선 한 주먹 했다는 아빠의 파워가 나름의 한 몫을 했을 테지만요. 그리고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을 하신 두 분은 언니와 저, 두 자매를 낳게 되셨죠. 그런데 세상이 어찌나 불공평한지 언니는 그렇게 예쁜 엄마를 닮았는데 왜 하필 전 아빠를 닮았는지 어린 나이 땐 그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요. 언니는 어딜 가나 예쁘단 소리를 듣는데 전 어딜 가나 아빠를 쏙 빼닮았다는 소리를 들었죠. 심지어 언니는 성격도 너무너무 착했어요. 그러니 학교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전 그게 너무 부럽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언니가 있었기에 든든하기도 했죠. 누구보다 절 가장 아끼고 예뻐해 주던 언니였으니까요. 그런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엄마는 아직 제가 채 10살도 되기 전에 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빠가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그만큼 아빠는 엄마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었죠. 그러니 아빤 엄마의 제삿날만큼은 어느 때보다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1년 만에 다시 엄마가 집에 찾아오는 날이라며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부터 심지어 선물까지 준비해서 가득 상을 채우셨죠. 때마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엄마의 제삿날은 매번 잊지 않고 찾아오겠다 약속한 언니의 여동생 선영이 이모였죠. 형부, 아니 무슨 제사상 위에 가방을 올려놓으셨대. 내가 네 언니 살아생전에 명품이란 거 하나 제대로 사준 적이 없었잖냐. 그게 얼마나 마음에 걸리던지. 그래서 이번 제삿날만큼은 명품 가방 하나 선물해서 보내려고. 형부도 참 저런 거 적어도 300은 할 텐데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무리 좀 하면 어때? 1년에 딱 한 번 오는 날인데. 난 1년 만에 온 언니가 형부한테 화낼까 봐 걱정돼서 그러지. 안 그래도 언니가 이런데 돈 쓰는 거 엄청나게 싫어했잖아. 나도 그런 거로 생각했지. 그런데 어디서 봤는데 여자들은 말은 그렇게 해도 가방이랑 꽃은 다 좋아한댄다. 그 말 듣고 아차 싶더라니까. 그래서 낼름 하나 사왔다. 언니 떠나고 나니까 이제 형부가 여자를 깨닫게 됐나 봐요. 하여튼 언니 오늘 좋겠다. 기분 좋게 메고 가셔. 그래서 자랑해야지. 그렇게 한박 웃음을 짓는 아빠와 이모, 그리고 저희 자매는 엄마를 향해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때 좀 후회를 했죠. 우리도 엄마가 좋아하는 뭐라도 올릴 걸 하고 말이죠. 금빛이는 점점 예뻐진다. 나중에 남자들이 귀찮게 하면 어쩌냐. 네 아빠처럼 꼭 미인들 귀찮게 하는 남자들 꼭 나온다. 명심해. 에헤이, 내가 뭘 그렇게 그랬다고. 말은 바로 하세요. 나도 그때 교문 앞에서 형부를 몇 번 봤는데. 그리고 은빛이도 보자. 내가 그랬지? 나중에 크면 은빛이가 더 예뻐질 거라고.
이모, 인제 와서 제 기분 좋아지라고 그런 말 해주는 거죠. 어머? 너 내가 농담하는 거 같아? 아니야, 잘 봐봐. 옛날엔 니들 엄마가 진짜 예뻤거든. 그런데 지금 봐봐. 이모가 훨씬 더 낫지? 내가 옛날엔 예쁜 엄마 밑에서 얼마나 질투를 많이 했는데. 근데 커보니까 숨어있던 미모가 드러나더라니까. 내가 알기로 저제 대학 들어가서 눈이랑 코 성형한 걸로 아는데. 아, 진짜 형부는 애들 앞에서. 하며 저흰 깔깔대며 웃었죠. 하지만 그렇게 모여 웃던 것도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사람의 운명에 이유를 달 수는 없지만 아빠는 석 달 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엄마한테 가방을 선물했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아빠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린 저희를 두고 세상을 떠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죠. 형부, 그 가방이 뭐라고 그걸 언니한테 그렇게 직접 전해주고 싶으셨수? 아니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리면 어떡하냐고. 금빛이랑 은빛이는 어쩌고. 무정한 사람들 같으니. 마침 회사에서 출장이 잡힌 아빠는 직원분들이랑 함께 봉고차를 렌트해 지방으로 내려가던 길이셨죠. 출장 전날 눈이 많이 와서 아빠가 틀어놓은 아침 뉴스에서도 길이 미끄럽다는 주의를 주던 날이었죠. 그래서 언니는 한창 출장 준비를 하시던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섰습니다. 아빠, 출장 꼭 가야 되는 거야? 길이 저렇게 미끄럽다는데. 길이 미끄럽다고 회사를 안 가면 어쩌냐. 그리고 다 같이 가는 거라 나만 빠질 수도 없잖니. 이번에 출장 가서 일 잘 되면 회사에서 아빠한테 선물도 준다니까 우리 같이 선물 뜯어보자. 알았지? 하며 문을 나서던 아빠가 기억이 납니다. 손을 흔드는 아빠를 보며 걱정이 한가득인 언니의 얼굴 역시요. 그런데 언니의 걱정이 정말 사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봉고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분들은 심하면 중상에 경상이신 분들도 계셨는데 하필 그중 아빠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읊조리는 이모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던 거예요. 그렇게 언니를 만나려고 이 기회에 빨리 언니한테 간 거 아니냐는 이모의 말이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아빠의 사고로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건 바로 저희 자매들이었어요. 그래도 이모가 이모부와 함께 아빠의 장례 절차를 모두 책임져 주셨어요. 이후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게 바로 저희의 거처였죠. 아마 이모부와 꽤나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를 불러서는 고민의 결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모부랑 많은 고민을 했어. 아직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 그래서 너희 둘을 이모랑 이모부가 책임지기로 했다. 이건 너희들이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자. 전 언니를 돌아봤어요. 언니 역시 아직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12살의 나이에 또 다른 좋은 방도가 있었겠어요. 결국 저희는 이모부의 도움으로 집을 정리하고 이모 댁에 살게 되었죠. 그렇다고 이모 역시 여유로운 분은 아니셨어요. 친척 동생들만 셋이나 있었죠. 그럼에도 저희를 거두어 주신 거에 감사함을 드리지만 그리 크지 않은 집에 저희 둘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건 정말 민폐나 다름없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동생들도 신이 나 있어요. 누나 언니들이 우리 집에 왔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건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금빛이 언니랑 은빛이 언니는 언제 가? 왜 맨날 내 방에서 자는 거야? 언니들 때문에 나만 방이 없잖아. 아하, 언니들도 우리랑 함께 살기로 한 거 잘 알잖아. 그런 말 하면 못 써. 그래도 내 방이잖아, 내 방. 왜 내 방만 없는 건데 왜?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학용품부터 밥을 먹는 순간에도 저흰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느낌이었죠. 특히 동생들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왜 우리 가족도 아닌데 학용품을 우리보다 좋은 걸 사주냐부터 해서 맛있는 게 있으면 손대지 말라며 강하게 어필하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와 언니는 하루하루가 정말 살 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언니 덕에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죠. 그렇기에 더욱 눈치 보이고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공간에 우리가 들어온 거야. 그럼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 그러니 우리가 더 조심하고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해. 그게 많이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클 때까지 말이야. 초등학생임에도 언니는 정말 매사에 어른 같았어요. 전 그런 언니를 누구보다 의지했고요. 그렇게 이모댁에서의 생활이 얼추 2년에 흘러가던 때였어요. 마침 새벽에 잠을 깨 잠시 거실로 나왔는데 주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이모와 이모부가 슬쩍 보이더라고요. 전 조용히 화장실로 가렸는데 그들이 대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려왔죠. 물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을지는 몰랐어. 당신도 그렇고 말이야. 솔직히 당신 애들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에서 편히 러닝 하나 못 입고 있잖아. 씻고 나서도 속옷바람으로 편히 나올 수도 없고. 그런 것뿐 아니라 생활비에 식비도 그렇고 이제 금빛이는 중학생이라 들어갈 돈도 많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야. 보니까 곧잘 공부도 잘하던데 말이야. 그러니까 여보, 수경이 언니가 했던 말을 우리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아니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왔더라고. 당신한테? 그럼 처형 장례식 때 했던 말이 그냥 했던 말이 아니구나. 그렇다니까. 또 수경이 언니가 우리 언니랑 얼마나 친한 관계였어. 언니 장례식장에 와서도 애들은 어떡하냐며 울먹이던 걸 생각하면 언니 말이 그냥 허투루 한 말은 아닌 게 확실해. 그런데 금빛이는 금빛이지만 은빛이한테는 어떻게 말할 거야? 모르겠다. 일단은 수경이 언니한테 애들이랑 얘기는 해보겠다고 했어. 그래서 금빛이가 승낙하면 언제든 한국으로 바로 오겠대. 사실 우리 입장에선 승낙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라도 나가면 걔도 걔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겠어? 우리 집에서 눈치 보고 사는 것도 나름 힘들었을 텐데. 두 눈을 비비면서도 전 그 얘기가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죠. 언니와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사실 말이죠. 전 가려던 화장실도 못 가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언니랑 떨어진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상상은 현실이 되고 말았죠. 이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은빛아, 지금 언니가 아직 학교에서 안 돌아왔으니까 너한테 먼저 말을 할게. 너가 잘 모르는 말일지도 모르겠는데 너희 엄마 친구 중에 수경이 이모라고 있어. 네. 그 수경이 이모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거든? 그런데 수경이 이모가 금빛이 언니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연락이 왔어. 물론 우리 은빛이가 언니랑 떨어지기 싫어하는 거 잘 알아. 하지만 수경이 이모도 너랑 언니 둘 다 키워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봐. 그래서 일단은 금빛이 언니부터 가 있고 나중에 은빛이도 수경이 이모가 꼭 데리러 올 거래. 그러니까 언니랑 잠깐 떨어져 있을 수 있을까? 전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제가 거기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제가 싫다고 해봤자 누구도 좋을 게 하나도 없을 텐데요. 하지만 오히려 강하게 반대한 건 저보다 금빛이 언니였습니다. 동생이랑 떨어질 수 없어요. 물론 이모 댁에 저희 둘이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리고 수경이 이모 역시 우리 둘을 모두 케어해 줄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잘 알고요. 하지만 저흰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전 동생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 당연히 네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도 중요해. 더욱이 너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또 상황에 따라 은빛이도 함께 미국으로 건너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 잠시만 떨어져 있자.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구나. 언니는 이모의 말에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항해봤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사실 말이죠. 그렇게 그날 밤 저와 언니는 방에 들어와 서로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도 전 용기를 냈죠. 이건 언니를 위해서도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도 정말 좋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언니, 난 괜찮아. 잠깐만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 다시 만날 거야. 그러니까 언니 먼저 가 있어. 나 진짜 금방 언니 따라갈게. 알았지? 미안해. 이렇게 돼서 미안해. 언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아니야, 난 괜찮아. 정말이야. 알았어. 그럼 언니가 정말 금방 다시 올게. 그래서 은빛이 너 데려갈게. 알았지? 그때까지만 좀만 참아. 그렇게 언니와 다시 만날 거란 마지막 기약과 함께 보름 후 언니는 수경이 이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저에게 손을 흔들며 출국장을 나서던 언니. 전 눈물을 흘리며 머지않아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다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아빠와의 이별처럼 언니와도 그 작별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사실 말이죠. 언니가 떠난 이후 이모 댁은 어느 때보다 활기가 돌았습니다. 한 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 거죠. 전 그런 변화가 당연히 싫었지만 저를 뺀 모두는 이 상황을 매우 만족해하는 것 같았어요.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 했고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죠.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집안에 활기가 돌고 이모와 이모부 역시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점차 이모와 이모부의 관계가 악화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5이나 되는 아이들을 케어해야 했기에 그것만으로도 정신없던 두 분이었지만 하나가 빠져 여유가 생긴 지금엔 서로의 감정이 부딪히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특히 문제가 된 건 이모부의 친구 관계였습니다. 워낙에 성격 좋고 재밌는 이모부는 주위에 어울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잦은 술자리와 골프 모임 등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죠. 이전에 금빛이 언니가 있을 때만 해도 최대한 약속을 자제했던 이모부는 금빛이 언니가 나가자마자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사람들과의 약속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허다하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모자라서 주말엔 또 골프? 당신 제정신이야? 금빛이가 나갔다 해도 애들만 넷이야 넷! 이제 다 큰 애들이잖아. 막내까지 초등학교 들어갔으면 이제 알아서들 잘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렇다고 애들 어릴 때 내가 안 했어? 나도 했잖아. 애들이 컸으면 끝이냐고. 애들 숙제는 당신이 하나라도 애들 봐준 적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만 나가? 당신도 친구들 모임 있고 하면 나가라고 하잖아. 어쩌다 겨우 친구 한번 만나는 거 가지고 트집 잡는 거야? 당신은 일주일 내내잖아. 어쨌든 이번에 골프 약속은 취소할 수 없어. 당신 알잖아. 골프 약속은 절대 취소할 수 없는 거. 그리고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당신도 골프를 배우던가. 배우라고 해도 안 배운 게 당신 아니야? 배울 시간이라도 있냐고 내가. 그렇게 이모와 이모부는 매일같이 살벌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모부가 나가면 이모 역시 반항심이었는지 매일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그냥 그런 이모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이모부가 늦게 들어오면 이모 역시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친구를 만나겠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런데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런 갈등이 몇 개월간 이어지던 어느 날, 이모부의 옷가지를 세탁하던 와중 술집 영수증이 나오고 만 거예요. 그것도 여성 도우미들에게 접대를 받는 그런 술집 말이죠. 그런데 영수증을 내려보는 이모가
허탈한 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 밤 술에 취한 이모부가 들어오자 이모는 폭탄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하긴 이모 역시 취해 있던 건 마찬가지였죠. 그래,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우리 툭 까놓고 얘기하자. 당신 절대 알 수 없었겠지만 나 지금 만나는 사람 생겼어. 뭐라고? 왜? 너는 너 마음대로 친구들이랑 여자 만나러 다니는데 난 안 될 게 뭐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어디서 어떻게 만난 놈인데? 그게 더 중요한 거구나 넌. 하여튼 그것까지 당신이 알 필요 없잖아. 나도 10년 이상 이 집에서 나 혼자 애들 키워가며 징글징글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나도 내 인생 찾을 거야. 그렇게 알아. 이 여자가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어떤 놈인지 똑똑히 말하라고. 사실 전 이모의 변화를 조금은 눈치챘었죠. 두어 달 전부터 평소와 달리 화장도 예쁘게 하고 낮에는 꼭 외출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이후로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요. 친척 동생들이야 아직 어리다 쳐도 중학생이 된 저는 이모한테서 이상한 낌새를 이미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이모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제가 몰래 이모의 핸드폰을 훔쳐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으로 좋아한다, 보고 싶다 등의 말들이 오간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이를 통해 이모가 다른 남성을 좋아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결국 이런 일이 터져버리고 만 겁니다. 어쨌든 난 내 인생 찾아갈 거야. 그 사람이 날 다시 여자로 느끼게 해줬어. 당신한테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감정을 느끼게 해줬다고. 그래서 그 남자 따라 도망이라도 치겠다는 거야? 도망을 왜? 난 당신한테 있는 그대로 이실직고 했는데? 그냥 제 발로 나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모는 정말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모의 정신 상태도 그리 온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매일 같은 술과 극심한 우울증이 이모를 병들게 만들었던 거죠. 이후로 둘은 지루한 법정 공방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는 와중 저뿐 아니라 아이들은 방치되다시피 살게 되었죠. 이모는 이모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이모부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으로 매일같이 술을 마셔댔죠. 그러는 와중 중학생이 된 첫째 여동생은 문제 아들과 어울리며 일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그 아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른이 없었죠. 당시 저도 갓 고등학교를 올라갔지만 모든 생활을 저 혼자 버티며 살아야 했습니다. 원래 성격도 소극적이긴 했지만 당시의 환경 때문인지 더욱 말없는 외톨이로 고등학교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죠. 그러다 보증이 잘못된 이모부는 결국 본인의 집, 그러니까 저희가 함께 사는 집마저 처분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모부로서는 떠난 아내뿐 아니라 집까지 잃게 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저희였습니다. 이모부야 어른이라 해도 저희는 갈 곳이 없었죠. 그런 상황에 첫째 동생은 가출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전 근처 카페에서 집을 나간 이모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죠. 이모는 전과 달리 생기가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모부를 떠나선지 아이들에게서 손을 뗀 덕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모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그런 이모가 전과 다른 눈빛으로 절 차갑게 바라보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 너도 잘 알지? 그럼 어쩔 수 없잖아. 바뀐 상황에 우리가 적응할 수밖에. 전 이모의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어쨌든 네 이모부가 바보 같은 짓을 해서 너희들도 갈 곳이 없게 된 거 잘 알아. 그런데 어찌 보면 잘 된 건 지금 이모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아이들은 어떻게든 걷어주겠다 말을 하더라고. 우선 첫째는 내 손을 떠났어.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 내가 한두 번 만나봤지만 애가 눈빛부터 달라져 버렸으니까.
그 애는 그냥 애 아빠가 알아서 케어하라 했고 나머지는 우리가 데려갈까 하는데 문제는 은빛이 바로 너야. 여러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둘도 어려운데 셋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결정했어.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하겠지? 네, 이모. 하지만 그렇다고 널 버린다는 건 아니야. 어쨌든 우리 언니 딸인데 다만 이제 너도 고등학생이잖아. 그만큼 키운 것도 내 입장에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은빛이 너는 너 혼자 살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든 마련해 줄게. 가끔 동생들하고 얼굴도 보고 하면 되니까. 조금 썰렁하다 해도 혼자 지낼 수 있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미국의 언니한테는 따로 소식이 온 건 없었나요? 글쎄, 수경이 언니랑도 연락 안 된 지 하도 오래돼서 확실히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내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금빛이랑은 편지 따로 안 나누니? 편지 끊긴 지가 오래돼서요. 한 1년쯤 전부터 연락이 끊겨서. 그래? 하지만 나도 정확히는 몰라. 여하튼 내가 할 말은 이게 다야. 조만간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되면 다시 연락할게. 알았지? 그리고 이모는 막 도착한 그 남자와 함께 카페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덩그러니 남고 말았죠. 결국 그들에겐 끝내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짐짝처럼 버려진 제 자신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카페에 홀로 앉아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아댔습니다. 그러면서 1년 전 연락이 끊긴 언니가 너무도 보고 싶었죠. 더욱이 이모부의 집까지 날아간 마당에 언니와의 연락을 주고받을 수조차 없어지고 만 거죠. 이메일이라도 서로 알고 있다면 좋았겠지만 언니가 떠날 땐 아직 전 어린 나이였고 당신은 제 이메일조차 제대로 없던 때였죠. 또 저렇게 달라진 이모가 예전처럼 절 위해 미국 측과 연락을 시도할 노력을 할 거라고는 도무지 기대조차 할 수 없었고요. 거기에 지금 당장 저에게 닥친 일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홀로 살까에 대한 경제적 부분이었습니다. 이모의 연락으로 제가 살게 된 곳은 다름 아닌 허름한 고시원이었죠. 그렇게 고시원을 나가면서 이모가 절 향해 마지막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우선 보증금까지 마련할 상황이 아니라서 보증금 없는 고시원으로 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은 너가 이해해 주길 바라고 우선 2달치 월세는 미리 넣어놨다. 앞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원룸이라도 구해줄 테니까 얼마간만 버텨. 알았지? 그렇게 떠난 이모는 2달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도 연락이 없으셨죠. 사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앞으로 고시원 생활을 버텨나가려면 당장의 월세부터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때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모두에게 완전히 버려졌구나 하는 사실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 고등학교 2학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자퇴서를 제출했어요. 지금 여유로이 학교에 다닐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딱히 학교 친구들과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존재감도 없는 아이였으니 자퇴는 신속하게 처리되었죠. 심지어 담임 선생님은 왜 자퇴를 하는지조차 묻지 않으셨어요. 정말 세상은 차갑다는 걸 여실히 느꼈죠. 그래도 그나마 절 챙겨주려 노력해준 건 다름 아닌 고시원 총무님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의 늦가기 고시생이었던 총무님은 어린 제가 안쓰러웠는지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었죠. 더욱이 그분 덕에 3번째 달 월세를 조금은 늦게 낼 수 있게 배려까지 해주셨고요. 일 끝나고 이제 온 거야? 반찬은 좀 있어? 가까스로 얻게 된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뒤늦게 공용 주방에서 밥에 라면을 끓이던 중 총무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전 쑥스럽게 머리를 긁으며 총무님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사놓은 김치가 좀 있는데 이거라도 같이 먹어. 어떻게 라면만 먹냐? 하며 총무님은 냉장고에서 여러 가지 반찬을 꺼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그러다 총무님이 슬쩍 저를 보며 꽤나 괜찮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너 미성년인데 그나마 편의점 사장 배려로 편의점에서 알바는 하고 있지만 거기가 밤이 되면 많이 위험해. 유흥가 한복판에 술에 취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오는데. 그래서 말인데 너 그냥 여기 고시원에서 일할래? 내가 사장님한테는 말해놓을 테니까 기본 청소랑 호실 관리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어때? 물론 돈 관계된 거나 그 외 전체적인 상황은 내가 계속 컨트롤할 거니까. 정말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였죠.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됐고 그 시간에 검정고시 공부도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전 총무님 덕에 고시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비는 당연히 무료였고 그걸 제외한 일부의 돈은 용돈처럼 들어왔죠. 그렇게 제게 많은 걸 베풀어준 총무님한테 전 점점 기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오빠처럼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기도 했거든요. 물론 계속되는 고시 낙방은 총무님을 힘들게 했지만요. 그렇게 2년의 고시원 생활이 지나니 저도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었어요. 처음 성인이 된 날, 총무님이 제게 처음으로 맥주를 사주셨죠. 이제 거의 오빠 동생처럼 친해진 관계였으니 전 좋다고 총무님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언니랑 연락이 끊겼다고? 가만 보자. 그럼 언니가 미국으로 간 게 대략 10년은 된 것 같은데. 네, 거의 그 정도 됐어요. 거기에 연락 끊긴 건 한 4, 5년 된 거로 봐야겠네. 이모는? 이모랑은 연락해? 아니요. 이모랑도 여기 고시원 오면서 연락이 끊겼죠. 솔직히 너희 이모도 너무하셨다. 아무리 그래도 미성년인 애를 고시원에 넣어버린다는 게 말이 되냐?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난 저런 어린애가 왜 왔나 했다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이모도 저를 위해 많이 희생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고맙죠. 여하튼 지금 중요한 건 연락이 끊긴 언니 소식인데 서로 연락을 해줄 사람도 없고 이메일조차 알 수 없으니. 괜찮아요. 언젠가 언니랑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말이죠. 전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후 전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작은 회사의 경리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도 원룸으로 이사했고 조금씩 저의 삶도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언니와는 서로 연락을 나눌 방법이 없었어요. 때마침 몇 년 만에 이모가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고시원을 통해 제 번호를 어찌 알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처음 수화기를 통해 들려온 이모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너한테 연락해서 미안해.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 아니에요, 이모. 전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구나. 난 사실 그리 상황이 좋지 않아. 만나던 그 사람과도 이미 끝이 났고 어떻게든 애들하고 살고는 있는데 만만치가 않아. 이모는 그 남자와 불같은 사랑을 나누고는 정말 순식간에 그 관계는 끝나고 말았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고 이에 남자의 아내 측으로부터 고소까지 당하면서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모의 지난 이야기를 듣던 와중 이모가 미국과 관련된 소식을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건데 금빛이 데려갔던 수경이 이모 있잖아, 미국에. 네, 연락이 닿으신 거예요? 아니, 연락이 닿은 건 아니고 수경이 이모를 잘 아는 사람과 우연히 연락을 하게 됐는데 수경이 이모 세상을 떠난 지 꽤 오래됐다고 하더라. 뭐라고요? 그럼 저희 언니는요? 그러다 보니 그쪽도 가족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나 봐. 그러니 금빛이 소식까진 그분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어쩜 그리 똑같을까요? 언니 역시 그것도 타국에서 저와 같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연락할 방법은 없지만 언니 역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 눈물부터 흐르더라고요. 차라리 언니가 한국으로 넘어와 날 찾았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일찍 미국으로 떠난 언니에게 한국이 편할 리가 없겠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20대 중반이 되었을 즈음 오랜만에 고시원 총무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언니랑은 아직 연락은 안 되었고? 네. 하지만 연락은 둘째치고 언니 역시 저랑 같은 삶을 살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더 가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분명 방법이 있을 텐데. 고마워요. 이렇게 걱정해줘서. 당연하지. 내가 아끼는 사람인데 같이 걱정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지 뭐. 하면서도 총무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전 총무님과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술자리가 끝날 즈음 제게 했던 고백을 저 역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고시에서 계속 떨어진 총무님은 결국 미리 따놓았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덕에 괜찮은 입지에 투룸을 구한 저와 총무님은 연인된 이후로 함께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비록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거의 부부처럼 모든 생활을 같이 하기 시작한 거죠. 혼인신고도 했고 둘이 함께 돈을 벌다 보니 생활도 꽤나 여유가 생겼고요. 그러던 중 남편이 신인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오늘 손님 한 분의 집을 안내했거든? 그런데 그분이 글쎄 날 보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 조만간 외국에 나가 살 팔자라는 거야. 알고 보니 그분이 무당이더라고. 점집을 찾고 있던 중인 거야. 진짜 재밌네요. 그래서요? 당신 앞으로 일은 잘 될 거래요? 그렇게 자세하게 날 봐주신 건 아닌데 그냥 흘러가는 말로 그러신 거지 뭐.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복집하는 내가 외국 나갈 일 있겠냐 했는데 날 보더니 자기랑 내기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좋수다 했지. 나야 나가 살면 좋죠 했더니 대신 같이 사는 사람한테 잘해주래. 그럼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저요? 나보고 잘해주라고? 그래서 잘해준다 했더니 더 잘해주라더라. 그래서 이유가 있냐 물으니까 청기누설이라나 뭐라나 여튼 괜히 설레는 거야. 내가 예전부터 외국 나가 살아보는 게 꿈이긴 했거든. 이제부터 당신한테 엄청 잘해주려고. 당신은 예전부터 항상 잘해줬는데요 뭐. 그리고 진짜 당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날이 꼭 왔으면 좋겠네요. 하며 우스개로 그 이야기를 넘긴 날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알콩달콩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남편도 정말 제게 잘해주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계속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진이라도 받아보자며 근처 내과에서 위내시경을 받았죠. 그런데 의사가 갸우뚱한 얼굴로 저와 남편에게 검진 결과를 말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놀란 저흰 당장에 큰 병원을 찾았어요. 그렇게 세밀한 조직 검사 끝에 나온 결과는 위암이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심지어 이제 40대 중반의 남자가 위암 3기라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전 당장에 회사부터 정리하고선 남편 옆에서 간호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내장까지 전이가 되지는 않았지만 우선 광범위하게 위험 부위 절제를 하고 항암 치료와 함께 전이 상태를 계속해서 주시해야 했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은 점차 말라가고 있었죠. 전 그런 남편의 손을 잡고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내겐 평온한 일상조차 쉽게 내어주지 않는지 정말 화가 날 지경이었죠. 거기에 더해 문제는 치료 비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항암 치료를 지속하기 위해선 제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때 알게 된 게 바로 가정도우미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게 된 곳이 바로 압구정의 사모님 댁이었던 거죠. 전날 밤까지 남편 간호를 하다 잠시 집에서 눈을 붙이고는 새벽부터 찾은 사모님 댁이었죠. 사모님의 입국에 맞춰서 말이죠. 그런데 사모님께서 절 계속 바라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거죠. 아니, 내 친구 중에 김 원장이라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부터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말 친한 친구인데 아니 아주머니가 제 친구랑 너무 닮으셨네요. 그리고 받게 된 영상 통화 속엔 정말 저와 비슷한 느낌을 가진 여성분이 절 보며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거죠. 전 천천히 그분께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선생님 성함이
차 금빛 되시나요? 은빛아, 은빛아, 언니 알아보겠어? 언니야, 언니. 언니, 어떻게 언니가? 내가 얼마나 언니 연락을 기다렸는 줄 알아? 널 찾으려고 정말 안 해본 게 없어. 그런데 수경이 이모는 돌아가셨고 심지어 가까스로 이모부랑 연락이 됐는데 너가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 연락처는 아예 모른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모부가 저희를 연결시켜 줄 수도 있을 끈이었는데 이모부는 우리의 간곡한 그림 따윈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제가 집을 나갔다는 거짓말까지 둘러댔으니까요. 내가 갈게. 내가 당장 너한테 갈게, 알았지? 은빛아?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언니는 3일 후 한국에 왔습니다. 입국장에서 정말 꿈결처럼 절 향해 걸어오는 언니를 보며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흘렀어요. 그리고 언니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저희를 바라보며 사모님 역시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죠. 언니는 수경이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다른 곳으로 입양이 되어 타 지역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총명한 머리로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절 찾으려 했지만 서로 연락이 닿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이모부의 말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니, 그런데 언니는 어떻게 김원장이 된 거야? 의대에서 만난 남편이 교포 3세인데 그분 이름이 제임스 킴이야. 미국은 남편의 성을 따라가니까 나 역시 김원장이 되었던 거고. 그렇게 언니와 만난 이후 저와 남편은 언니와 결혼한 형부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언니의 병원에서 특급 대우를 받으며 최고의 진료를 받고 있고요. 그 모든 비용은 언니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니는 언니와 가까운 곳에 저희가 살 집까지 구해줬고 전 현재 언니의 병원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언니네 집에서 함께 바비큐를 즐기고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다 남편이 절 보고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당신 기억나? 그때 그 무당 말이야. 내가 외국에서 살게 될 거라고 했던 거. 아, 맞네? 그 무당 정말 용하다 진짜. 용하긴 뭐가 용해. 외국 나가 살 거는 맞췄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죽다 살아난 건 못 맞췄잖아. 그래서 그 무당이 그랬나 봐요. 왜 아내한테 잘해줘야 하냐 물으니까 그랬다면서. 그건 청기누설이라고. 그렇게 전 남편과 깔깔거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한텐 그냥 매일매일이 평범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